여러분, 잠깐 통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지난달이랑 이번 달 공제액 비교해보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작년이랑 비교하면 더 확실하죠? 분명 연봉은 그대로인데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기분 탓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빚이 여러분 지갑을 털고 있거든요. 이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금 충당 부채.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채무는 1,304조 원. 국내 총생산 대비 49%래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180%라고 말해. 같은 나라, 같은 정부인데 어떻게 49%가 180%가 되는 거죠? 비밀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여주는 가계부와 정부가 안 보여주는 가계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보여주는 가계부에 진짜 폭탄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뇌관은 이미 작동 중이에요. 2025년 12월 18일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8원을 찍었어요. 코스피는 3,988선이고요. 한국 기준금리는 2.5%인데 미국은 3.5에서 3.75%예요.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보이시죠? 돈이 움직이면 세금도 움직입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에서는 나라빚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지갑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자, 이제 숨겨진 빚의 정체를 파헤쳐 보시죠.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김대리는 요즘 고민이 많아요.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은행 직원이 이상한 질문을 하거든요. 김 과장님, 가계부 3개 중에 어느 걸로 심사할까요? 김대리는 어리둥절합니다. 가계부가 3개라고요? 첫 번째, 가계부엔 당장 갚아야 할 카드값만 적혀 있어요. 2천만 원. 은행 직원이 말해요. 이 가계부로 보면 빚이 2천만 원이시네요. 괜찮으세요? 김대리는 안심해요. 그렇죠. 연봉이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빚이면 버틸만 하잖아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두 번째 가계부를 펼쳐요. 여기엔 할부로 나눠 갚을 자동차 대출까지 들어가 있어요. 3,5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죠. 실제로는 3,500만 원이시네. 김대리, 얼굴이 굳어요. 그래도 버틸만 한데 은행 직원이 세 번째 가계부를 꺼냅니다. 여기엔 김대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한 약속까지 적혀 있어요. 대학 등록금은 아빠가 다 낼게. 결혼 자금도 보태줄게. 은행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돈이 대략 1억 2천만 원이네요. 보셨습니까? 김대리 빚이 2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뛰었어요. 어떤 가계부를 펼치느냐에 따라서요. 자, 질문 드릴게요. 김대리, 빚이 진짜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라고 하면 김대리는 나 빚 별로 없어 라고 말할 거예요.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미친 소리 하지 마. 아직 안 쓴 돈까지 빚이야? 하고 화낼 거고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어떤 가계부를 펼치느냐의 차이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가부채를 둘러싼 논쟁의 정체입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국가채무, 이걸 D1이라고 불러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진빚만 세는 거예요. 2025년 기준 1,304조 원. 국내 총생산 대비 49.4%예요. 이게 김대리의 첫 번째 가계부죠. 카드값만 적은 두 번째 범위는 D2, 일반 정부 부채예요. 여기엔 사회보장기금 적자까지 포함돼요. 국민연금이 적자 나면 결국 정부가 메워야 하니까요. 범위가 넓어지니 숫자도 커지죠. 세 번째는 D3, 공공부문 부채예요. 여기엔 한국전력 같은 비금융 공기업 빚까지 들어가요. 공기업이 망하면 정부가 구제해야 하잖아요. 이 범위까지 가면 숫자가 훨씬 커져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연금 충당 부채를 더해요. 이게 뭐냐고요? 미래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김대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대학 등록금 다 내줄게 라고 약속했죠. 그 약속을 지금 당장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15년 남았는데 그 15년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이 숫자를 포함하면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80%까지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같은 나라, 같은 정부인데 어떤 가계부를 펼치느냐에 따라 빚이 49%에서 180%까지 널뛰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느 숫자가 진짜입니까? 답은 둘 다 진짜예요. 이원은 당장 갚아야 할 빚이고 연금 충당 부채는 미래에 갚아야 할 약속이에요. 둘 다 무시할 수 없어요. 다만 쓰임새가 다를 뿐이죠.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을 한번 볼까요? 국가채무가 2025년 1,304조 원에서 2029년 1,779조 원으로 늘어난대요.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도 49.4%에서 58.2%로 올라가고요. 4년 동안 9%포인트 상승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자동차로 비유해 볼게요. 속도계 바늘이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속 50km지만 4년 후엔 시속 60km가 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예요.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속도는 계속 붙거든요. 김대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김대리가 3개의 가계부를 들고 은행에 갔어요.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고요? 금엔 직원이 뭘 볼까요? 당장 갚을 카드값만 볼까요? 아니죠. 할부금도 보고 미래 약속도 보고 심지어 김대리 월급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까지 봐요. 김대리 부서가 구조조정 대상인지 회사 실적이 어떤지도 체크하죠. 이게 바로 시장이 국가부채를 보는 방식이에요. 국제통화기금도 국제신용평가사들도 D1만 보지 않아요. D2, D3 그리고 연금 충당부채까지 다 뜯어봐요. 왜냐고요? 미래의 세금 능력을 판단해야 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금 충당부채는 가정에 따라 숫자가 달라져요. 국민들이 몇 살까지 살지,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연금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수십조, 수백조씩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평균 수명을 80세로 잡으면 100조가 나오는데 85세로 잡으면 150조가 나와요. 5년 차이로 50조가 튀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논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공포 조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투명성 확보라고 말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문제는 빚의 크기보다 빚이 불어나는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바꾸는 스위치가 딱 3개 있어요. 성장률, 금리, 그리고 인구. 이 3개가 동시에 흔들리면 김대리의 가계부는 순식간에 폭탄이 돼요. 김대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천만 원 빚이면 괜찮아. 월급으로 갚을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월급이 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자가 오르면요? 아이가 셋이 태어나면요? 김대리, 가계부는 한순간에 폭탄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규칙의 무서움이에요. 김대리에겐 자동결제가 있어요. 매달 15일 통장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가죠. 보험료, 대출이자, 통신비, 구독료, 헬스장. 김대리가 깜빡 잊어버려도 은행은 안 잊어요. 자동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월급이 500만 원인데 100만 원 나가면 400만 원 남네. 충분해.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자동결제가 110만 원이 됐어요. 보험료가 올랐거든요. 2년 후엔 120만 원이 됐고 헬스장도 올랐고 통신비도 올랐고 구독료도 올랐어요. 김대리는 하나하나 오를 때는 몰랐어요. 10% 인상?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2년 만에 통장을 보니 손에 쥐는 돈이 80만 원이나 줄어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자동결제의 무서움이에요. 정부 재정도 똑같아요. 복지 지출, 연금 지급, 공무원 월급. 이게 자동결제예요. 국회에서 예산 깎는다고 안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고령화가 진행되면 자동결제 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나죠.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수입은 자동으로 안 늘어나거든요. 세금은 경제가 성장해야 늘어나. 기업이 돈을 벌어야,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야, 소비가 일어나야 세금이 거쳐요. 그런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금은 제자리 걸음인데 지출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구멍난 바가지예요.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물을 부을수록 물은 빠져나가죠. 더 빨리 붓는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구멍을 막거나 물통을 바꿔야 해요. 김대리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김대리, 월급이 500만 원인데 자동결제가 100만 원이었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김대리 회사 실적이 나빠져서 월급이 450만 원으로 깎였어요. 자동결제는 그대로 100만 원이고요. 손에 쥐는 돈이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줄었어요. 50만 원 차이예요. 수입이 10% 줄었는데 가처분 소득은 12.5%나 줄은 거죠. 이게 바로 고정비의 무서움이. 자,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5년 12월 18일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고요. 이 조합이 뭘 의미하냐고요?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은 움직이거든요.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2.5% 받을 바엔 미국 가서 3.5% 받겠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환율 상승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2,478원을 찍었어요.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요. 기업은 원자재 비용이 늘어나고 가게는 물가 부담이 커지죠. 그럼 소비가 위축돼요. 소비가 줄면 세금도 줄어들고요. 금리 차이 하나가 환율을 건드리고 환율이 물가를 건드리고 물가가 소비를 건드리고 소비가 세금을 건드려요. 이게 바로 도미노 1번이에요. 그럼 도미노 2번은 뭐냐고요? 인구예요. 고령화가 진행되면 연금 지급액은 자동으로 늘어나죠. 동시에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들어요. 젊은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이게 구조적 덕자예요. 김대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실적이 나빠져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아이는 계속 태어나고 부모님 병원비는 늘어나고 대출이자는 올라갔어요. 김대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빚을 더 내거나 지출을 확 줄이거나 부업을 띄거나. 정부도 똑같아요.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복지를 확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여기서 연금 충당부채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게요. 연금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 숫자를 계산하려면 가정이 필요하죠. 국민들이 평균 몇 살까지 살지,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연금 수익률이 몇 %일지, 이 가정을 조금만 바꿔도 숫자가 수십 조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 숫자는 불확실성 덩어리예요. 하지만 방향은 확실해요. 늘어난다는 거죠.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 연금 부담은 계속 커져요. 자, 이제 시장 지표를 한번 볼까요? 2025년 12월 18일 기준이에요. 자본의 방향이 곧 기회의 방향이거든요.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56달러대, 브렌트유가 60달러대예요. 금은 온스당 4,336달러, 구리는 파운드당 5.41달러고요.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냐고요? 세계 물가의 온도계예요.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금이 오르면 불안 심리가 커지고, 구리가 오르면 제조업 원가가 올라요. 이 숫자들이 흔들릴 때 정부는 재정 정책을 쓰기가 더 어려워져요.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성장도 살려야 하거든. 코스피는 3,988선, 코스닥은 900선에 머물러 있어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주저앉으면 뭐가 문제냐고요? 가계자산이 줄어들죠. 자산이 줄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지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다시 도미노예요. 정부 재정은 물통이고, 세수는 수도꼭지고, 복지와 연금은 항상 열려있는 샤워기예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느려지는데 샤워기는 계속 물을 뿌려요. 물통은 비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거나 샤워기를 잠그거나 물통을 키워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요? 수도꼭지는 이미 최대치고 샤워기는 법으로 잠글 수 없고 물통은 빚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김대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월급은 더 안 오르고 자동결제는 못 끊고 카드 한도만 올리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번만 삐끗하면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부터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라가 망하면 뭐가 먼저 무너질까요? 정부 청사가 닫힐까요? 은행문이 잠길까요? ATM기에서 돈이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현실에서 나라가 망하는 방식은 훨씬 조용해요. 세금과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한 해에 몇 %씩 여러 해에 걸쳐서. 어느 날 통장을 보면 공제액이 작년보다 많아져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떼가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게 바로 조용한 부담 증가예요. 드라마틱한 파산이 아니라 체감으로 오는 압박이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고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지방세가 오르고 각종 부담금이 신설돼요. 하나하나는 크지 않아 보여요. 이번에 0.5%포인트 올랐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3년 5년 쌓이면 월급의 10%, 20%가 될 수 있어요. 김대리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2024년 1월 김대리 월급 명세서예요. 국민연금 40만원, 건강보험료 15만원, 소득세 20만원, 총 공제액 75만원. 2025년 1월 국민연금 42만원으로 올랐어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거든요. 건강보험료도 16만원으로 올랐고요. 총 공제액 78만원. 3만원 차이네? 별거 아닌데? 김대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6년 1월 국민연금 44만원, 건강보험료 17만원, 총 공제액 81만원. 2027년 1월 국민연금 46만원, 건강보험료 18만원, 총 공제액 84만원. 보셨습니까? 3년 만에 공제액이 75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었어요. 9만원 차이예요. 연간으로 치면 108만원이 더 나가는 거죠. 김대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손에 쥐는 돈은 연간 100만원 이상 줄어든 거예요. 파산이 무서운 게 아니라 파산하지 않기 위해 국민에게 떠넘기는 부담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도미노를 그려볼게요. 3단 도미노예요. 첫 번째 도미노는 재정 적자 고착이에요. 세수는 안 늘고 지출은 자동으로 늘어나니까 적자가 부조화돼요. 매년 빚을 내서 메워야 하죠. 김대리가 매달 카드로 생활비를 메우는 것처럼요. 2025년 적자 50조, 2026년 적자 55조, 2027년 적자 60, 이렇게 쌓여요. 두 번째 도미노는 조세와 보험료 압박이에요. 적자를 메우려면 결국 국민 주머니를 털어야 해요. 세금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거나 한소중립 기여금, 인구절벽 대응 분담금, 경기부양 특별세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김대리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처럼요. 세 번째 도미노는 투자 심리와 환율 변동성 확대예요. 세금과 보험료가 오르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여요. 경제가 위축되면 외국 투자자들도 돈을 빼기 시작하죠. 그럼 환율이 흔들려요. 환율이 1478원에서 1550원으로 뛰고 1600원으로 가고 17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세 개의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여기서 해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은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260%가 넘어요. 그런데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왜냐고요?
일부 국채는 대부분 자국민이 사기 때문이에요. 돈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죠. 그리스는요?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180% 넘어가자 유로존 전체가 흔들렸어요. 왜냐고요? 그리스는 외국에서 돈을 빌렸거든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한국은요?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국채를 자국민도 사고 외국인도 사요. 그래서 부채 비율 자체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중요해요. 국제통화기금도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문제는 속도예요.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운 건 불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쪽 문으로 몰리는 압사예요. 정부 부채도 마찬가지죠. 부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시장이 한순간에 돈을 빼기 시작하는 패닉이 무서워요. 김대리가 신용불량자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할 거예요. 김대리는 돈이 없으니까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부도 똑같아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요. 이자 부담이 커지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세금이 오르면 경제가 더 위축되고 경제가 위축되면 국채금리가 더 올라요. 도미노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럼 2026년부터 뭐가 먼저 흔들릴까요? 보셨습니까? 세금이 먼저 움직여요.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자, 그 조용한 세금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을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주목하세요. 2026년 1월 15일입니다. 김대리, 휴대폰에 알림이 떠요. 급여 명세서가 도착했대요. 김대리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명세서를 열어봐요. 총급여 500만 원. 여기까진 똑같아요. 그런데 공제액을 보는 순간 커피를 뱉을 뻔했어요. 국민연금 44만 원. 작년엔 42만 원이었는데 2만 원 올랐어요. 건강보험료 17만 원. 작년엔 15만 원이었죠. 소득세는 그대로인데 아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어요. 지역균형발전 특별분담금 5만 원. 총 공제액 86만 원. 작년엔 77만 원이었어요. 9만 원이 더 나갔어요. 연간으로 치면 108만 원이죠. 김대리는 옆자리 박대리한테 물어봐요. 야, 너도 이번 달 공제액 늘었어? 박대리가 한숨 쉬며 답해요. 그러게. 나도 10만 원 가까이 더 나갔어. 뭐가 이렇게 많이 떼가는지 모르겠다니까. 김대리는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요. 연간 108만 원이면 월 9만 원이에요. 아이 학원비 한 달 치고 가족 외식 2번 치고 주유비 반달치예요. 이거 내년엔 또 오르겠네? 김대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요. A안, 그냥 버티기. 뭐 어쩔 수 없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연봉이 오르면 되겠지. 김대리는 A안을 선택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죠.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은 원화 예금에 넣어둬요. 간단하죠? 2027년 1월 공제액이 92만 원이 됐어요. 6만 원 더 올랐어요. 2028년 1월 97만 원, 또 5만 원 올랐고요. 2029년 1월 103만 원, 드디어 100만 원을 넘었어요. 김대리는 매년 한숨만 쉬어요. 세금 진짜 많이 떼가네. 하지만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텨요. B안 자산재 배치. 옆집에 사는 최 부장이 김대리한테 조언해줬어요. 김대리, 원화만 들고 있으면 안 돼? 환율 보셨어요? 1478원이에요. 작년보다 100원 넘게 올랐잖아요. 돈을 나눠야 해요. 최 부장은 자기 방식을 알려줬어요. 예금 3천만 원 있으면 1천만 원은 원화, 1천만 원은 달러 예금, 1천만 원은 금 ETF로 나눠요. 1년에 2번, 6월하고 12월에 비중을 다시 맞추고요. 김대리는 고민 끝에 B안을 선택했어요. 2026년 2월 예금 3천만 원을 쪼갰어요. 원화 1천만 원, 달러 예금 1천만 원, 환율 1478원, 금 ETF 1천만 원. 2026년 12월 환율이 1550원으로 올랐어요. 달러 예금이 1050만 원이 됐죠. 금 ETF도 1030만 원으로 올랐고요. 6월에 비중을 다시 맞춰서 원화를 좀 더 사고 달러를 좀 팔았어요. 2027년, 2028년, 2029년 김대리는 기계적으로 6월과 12월에 리밸런싱 했어요. 감정은 배제하고 숫자만 봤죠. 보셨습니까? 김대리 A안과 김대리 B안 같은 사람인데 선택이 달랐어요. 5년이 흘렀어요. 2031년 1월입니다. 김대리 A안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31년 1월 월급 명세서를 봐요. 총 공제액 110만 원이에요. 2026년 77만 원에서 33만 원이나 늘었죠. 연간으로 치면 396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월급은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올랐어요. 5년 동안 50만 원 오른 거죠. 그런데 손에 쥐는 돈은요? 2026년 500만 원 마이너스, 77만 원은 423만 원, 2031년 550만 원 마이너스, 110만 원은 440만 원, 17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월급은 50만 원 올랐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7만 원만 늘은 거예요. 김대리, A안은 예금 3천만 원을 그대로 원화로 들고 있었어요. 이자는 좀 붙었죠? 3,300만 원 정도 뺐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물가가 15% 올랐어요. 실제 가치로 따지면
2,800만 원 정도예요. 손해본 거죠. 김대리, 비하는 어떻게 됐을까요? 2031년 1월 월급 명세서는 똑같아요. 총 공제 110만 원, 손해지는 돈 440만 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자산이 달라요. 김대리, 피아는 5년 동안 리밸런싱을 했어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를 팔고 내리면 달러를 샀죠. 금도 마찬가지고요. 2031년 1월 자산을 계산해봐요. 원화 예금 1,100만 원, 달러 예금 1,200만 원, 환율 1,620원이라 원화로 1,944만 원, 금 ETF 1,250만 원, 총 4,294만 원이에요. 김대리 A안은 3,300만 원, 김대리 B안은 4,294만 원, 994만 원 차이예요. 거의 1,000만 원이죠. 김대리, A안과 김대리 B안이 술을 마셔요. A안이 말해요. 야, 요즘 공제액 진짜 장난 아니지? 작년보다 또 올랐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떼가는 거 계속 늘어나니까 진짜 빡쳐. B안이 답해요. 그러게, 나도 공제액은 똑같이 들었어. 근데 나는 5년 전에 자산 배치 좀 바꿔놨거든? 지금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더라. A안이 놀라서 물어봐요. 1,000만 원? 어떻게? B안이 설명해요.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원화, 달러, 금으로 나눠서 1년에 2번씩 비중만 맞춰줬어. 처음엔 귀찮았는데 5년 하니까 습관됐어. A안이 한숨 쉬어요. 나는 그냥 예금만 들고 있었는데. B안이 말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2026년에 내가 시작했을 때도 늦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5년 지나니까 차이가 나더라고. 보셨습니까? 같은 연봉, 같은 공제, 같은 예금 3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5년 후엔 1,000만 원 차이가 났어요. 2026년 7월입니다. 당신은 월급 명세서를 받았어요. 공제액이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때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당신이 자산을 재배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택하세요. 6개월 후 통장 보면서 한숨 쉬는 김대리. A안이 될 건가요? 아니면 6개월 전에 움직여서 5년 후 1,000만 원 차이를 만든 김대리. B안이 될 건가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500원을 목전에 두고 폭주하던 환율이 순식간에 20원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에선 당국이 드디어 고삐를 잡았다고 안도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승리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질러대는 가장 처절하고 위태로운 단말마의 비명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생명줄, 국민연금이 오늘 환율 방어전에 총알바지로 전소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탄약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국은행발 뱅크런이라는 초유의 재앙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도대체 왜 국민연금이 이 살벌한 환율 전쟁에 최전방 총알바지로 내몰렸는지, 그리고 이 최후의 저지선마저 뚫리면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여러분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뼛속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과연 국민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환율 전선에 투입되는 걸까요? 현재 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무려 798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1년치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막대한 달러를 현물 시장에서 바로 긁어 모으면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에 외환 스와프라는 우회로를 씁니다. 쉽게 말해 물물 교환입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 금고에 원화 보따리를 맡겨두고 달러를 대여해 오는 방식이죠. 마치 친구에게 내가 가진 김밥을 담보로 줄 테니 내 샌드위치 좀 빌려줘. 나중에 그대로 돌려줄게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이 한도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뒷구멍으로 거래하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지 않으니 환율 상승의 불길을 피할 수 있죠. 명동 환전소 앞에 달러 사려는 인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략적 환해지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환해지란 환율 변동의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미리 가격을 못 박아두는 기술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개월 뒤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인데 당장 환율은 1,000원이지만 나중에 1,200원으로 뛸까봐 불안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미리 환전소와 3개월 뒤에도 무조건 1,000원에 달러를 바꾸겠다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환율이 고점일 때 난 이 가격에 팔겠다고 미리 매도 예약을 걸어두고 실제로 환율이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 이득을 챙기는 구조죠. 마치 사과값이 금값일 때 난 무조건 이 비싼 가격에 팔겠다고 선언해놓고 나중에 사과값이 폭락해도 나는 비쌀 때 가격으로 정산받아 차익을 남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달러를 쏟아내는 효과가 발생해 환율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환해지 작전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그 여파로 12월 24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1,460원까지 수직 낙하하며 20원이나 빠졌습니다. 근 한 달 만에 최저점을 찍은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 탄약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자산의 최대 10%, 즉 약 79조 원까지만 쓸 수 있거든요. 겉보기엔 거대해 보이지만 시장의 칠미제 예고고 구조적인 달러 갈증을 해소하기엔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입니다. 온 산이 불타고 있는데 고작 가정용 소화기 몇 개 들고 덤비는 꼴과 다를 바 없죠. 진짜 공포는 시장이 이미 연금의 패를 다 읽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 구간에 진입하면 기계적으로 환해지 물량이 나온다는 공식이 퍼져 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으니까요. 그렇다면 투기, 자본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건 포커판에서 상대방이 난 2패만 들어오면 무조건 올인할 거야 라고 떠벌리고 게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투기 세력은 환율을 의도적으로 그 타겟존까지 끌어올린 뒤 국민연금이 허겁지겁 달러를 풀기, 시작하면 기다렸다는 듯 가치 매도에 차익을 쓸어 담습니다. 연금의 개입 효과가 맥없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최근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매뉴얼이 시장에 너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이죠. 환해지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출지 선수들이 훤히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우리 팀의 전술을 상대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뛰는 셈인데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 방어선마저 뚫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까요? 첫째, 환율 마지노선인 1,500원이 붕괴됩니다. 이 선이 깨지는 순간 국민연금의 79조 원 총알은 전량 소진됐다는 신호입니다. 소화기 분말이 바닥난 거죠. 이제 환율을 막아설 방패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글로벌 금융통신망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될 겁니다. 이 매체들은 전 세계 큰손들이 24시간 주시하는 경제 정보지입니다. 한국 최후의 환율 저지선 붕괴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뜨겠죠. 그 순간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1,500원을 뚫고 솟구칠 겁니다.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 결국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외국인의 패닉, 셀공포 매도. 이 시작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포기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멍을 발견한 승객들이 미친 듯이 구명보트로 달려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한국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우량주부터 매도 폭탄이 쏟아지겠죠. 아파트, 단지에 흉흉한 소문이 돌면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급매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팔아 챙긴 원화를 그 즉시 달러로 환전하려 들 겁니다. 외환 시장에는 달러 매수 주문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겠죠. 명동 환전소마다 제발 내 돈 좀 달러로 바꿔달라고 아우성치는 아수라장을 상상해보세요. 하루에만 수십억 달러가 국경을 빠져나갈 겁니다. 수십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셋째, 결국 한국은행이 피말리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외환 보유고, 즉 나라의 비상금을 헐어서 달러를 공급하는 거죠. 하지만 곳간이 비어가는 게 실시간으로 그롱 속 중계됩니다. 마치 빚에 쫓긴 가장이 금고 바닥까지 긁어 모으는 처량한 모습을 동네방네 생중계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한다면 환율은 1,600원을 뚫고 순식간에 1,700원까지 치솟을 겁니다. 이는 거대한 산불을 방치하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게 되고 불과 며칠 만에 100억 달러, 200억 달러의 100억 피 같은 외환 보유액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자본 엑소더스의 가속화입니다. 이 국면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만 짐을 싸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탈출 행렬에 가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네에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처음에는 몇몇만 눈치를 보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전 주민이 비상구로 쇄도하는 패닉과 같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당장 확보하지 못하면 수입 대금 결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공포감에 달러 사재기에 나섭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원자재 값을 치르기 위해 달러 확보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요.
개인들 역시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며 원화 예금을 달러로 환전하기 시작합니다. 은행 객장은 달러를 구하려는 인파로 장사진을 이룰 겁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공포가 재현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뱅크런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전 국민이 국가의 달러 곳간을 비워버리는 사태죠.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으면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이미 국제통화기금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고등을 켠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급기야 2,500억 달러까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즉각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할 겁니다. 신용평가사는 냉정하게 말해 국가의 성적표를 매기는 채점관입니다. 한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점수를 깎아버리는 것이죠. 이 소식이 타전되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로 낙인 찍힙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신용, 등급이 바닥인 사람이 사채를 쓸 때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IMF는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돈을 빌려주는 최후의 대부자이지만 그 대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가혹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1997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눈물을 흘리며 금을 모으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실업자가 거리를 메웠던 그 비극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도 주시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가장 즉각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1490원을 돌파하면 경계, 1500원을 넘어서면 심각한 비상 단계입니다. 마치 체온이 38도를 넘어 고열에 시달리다 39도를 넘으면 생명이 위독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외환 보유액의 소진 속도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실탄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죠.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급감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통장 잔고가 매달 100만 원씩 증발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매월 초 발표되는 통계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통상 매월 첫째 주에 공개됩니다. 셋째는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주식을 판 대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간 단위로 2조 원 이상 순매도가 발생하면 공포, 투매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불이 난 극장에서 관객들이 출입구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패닉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금융 페이지에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라고 검색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넷째는 국고채 금리의 추이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국채 금리는 국가가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나라는 위험해 보이니 웃돈을 더 얹어달라는 뜻입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0%를 돌파하면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금융 뉴스를 통해 예의주시하십시오. 국채 금리를 검색하면 실시간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국가신용, 등급의 변동입니다. 무디스, S&P, 피치 같은 기관이 한국의 등급을 낮추면 자금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학창시절 성적표를 받았는데 등수가 수직 하락한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 전망 발표나 등급 하향 검토 같은 뉴스가 뜨면 즉시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신용평가사 사이트나 주요 경제지의 속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 신용등급으로 검색하면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에 모든 등급했습니다.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허나 이 방어선은 79조 원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시장의 투기 세력은 이미 우리의 패를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벤치 멤버도 없이 지친 주전 선수 한두 명으로 버티는데 상대팀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나 외환제도 완화 같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구조적인 달러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고작 테이프를 붙여서 막으려는 꼴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정부도 알고 있지만 정치적 셈법 때문에 쓰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총알을 다 쓰고도 환율을 못 잡으면 다음은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쓸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시장은 한국을 상환 불능 국가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때 닥칠 재앙은 개인이 예금을 찾는 수준의 뱅크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이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빼가는 국가적 차원의 뱅크런입니다. 이는 침몰하는 배에서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구명정부터 확보해야죠.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뜯어 고치고 제가 드리는 5가지 항목을 매일 아침 체크하세요. 운전할 때 계기판 빨간불 무시하면 죽습니다. 연료가 바닥인지 엔진이 터지기 직전인지 알아야 살 것 아닙니까? 한국 경제가 이 거친 파도를 넘을지는 신의 영역이지만 여러분 통장 잔고를 지키는 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생존 전략 얻어가신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인사이트도 공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2025년 12월 23일 환율이 1484원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고 정부가 기겁해서 개입하는 바람에 겨우 1449원으로 눌러놨습니다. 26일 현재는 1430원 선에서 눈치 게임 중인데요. 시장에서는 아주 불길한 소문이 돕니다. 정부가 말로만 경고한 게 아니라 우리 노후 자금인 국민, 연금까지 털어서 억지로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 시한폭탄은 이겁니다. 2024년 11월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다시 올렸습니다. 여기서 조건 딱 하나만 더 걸리면 바로 환율 조작국 낙인 찍히는 겁니다. 아니, 조작국이 되든 말든 내 알바냐, 내가 달러 쓸 일 있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작국 되는 순간 여러분이 매일 사먹는 김밥 한 줄이 지금 4,000원 하던 게 4,500원, 5,000원을 뚫어버립니다. 직장인들 점심 메이트인 칼국수는 이미 10,000원 넘었죠? 15,000원, 20,000원 시대 열립니다. 자녀 유학 준비하시나요? 앉은 자리에서 1년에 학비만 1,000만 원이 더 깨지는 겁니다. 1,000만 원이요. 이거 무슨 디스토피아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지갑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이 험난합니다. 환율 조작국이 대체 뭐길래 이 난리인지, 환율 폭등이 국가 신용도를 어떻게 박살내고 우리 밥상머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영상 끝에는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5가지 생존 매뉴얼이 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연료가 됩니다. 용어부터 확실히 잡고 가죠. 이거 모르면 뉴스 봐도 외계어 듣는 겁니다. 환율 조작국, 기준이 뭘까요? 미국 재무부가 정해놓은 3가지 덫이 있습니다. 첫째, 대미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초과. 셋째, 1년 중 8개월 이상 달러를 사들이고 그 규모가 GDP 2% 넘길 때. 이 중에 3개 다 걸리면 바로 조작국입니다. 2개면 관찰 대상국이고요. 한국 상황 한번 볼까요? 2024년 11월 기준 이미 2발은 덫에 걸렸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5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7%입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환율 방어하느라 달러를 팔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뒤집혀서 수출 좀 살리겠다고 달러를 왕창 사들이는 순간 바로 3번째 조건 충족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고 외신들까지 떠들어대니 미국이 이걸 빌미로 너네 선 넘었다 하고 문제 삼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조작국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형님들이 가만 안 둡니다. 첫째, 미국 기업들한테 한국에 돈 빼라 지령 내려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둘째, 미국 정부 조달 시장 퇴출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 상대로 장사하는 판로가 콘크리트로 막히는 겁니다. 셋째, IMF 불러다가 야, 한국 쟤네 감시 좀 해시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광고하는 꼴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진짜 환율 조작국 지정되고 국민연금 총알까지 다 떨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는 식물 정부 되는 겁니다.
미국과 IMF 눈치 보느라 환율 방어 손도 못 댑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뛰는데 국민연금으로 막아보려던 꼼수도 안 먹히고 외환 보유액은 바닥을 드러내겠죠. 1997년 IMF 악몽 기억나시죠? 그때 정부가 118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환율 방어 실패했습니다. 든든하다던 외환 보유액이 305억 달러에서 39억 달러까지 털렸어요. 곳간이 텅 빈 거죠. 그때 환율이 7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폭발했습니다. 거의 3배가 뛴 겁니다. 지금 1450원인 환율이 만약 그때처럼 3배 뛴다면 3000원 시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환율 상승은 경제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일 뿐입니다. 1단계 환율이 뛰니 수입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2단계 공장 돌리는 비용이 급증하죠. 3단계 기업은 살기 위해 소비자, 가격표를 바꿔답니다. 4단계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 우리네 실질소득은 곤두박질 칩니다. 5단계 그럼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리죠. 돈이 없으니까요. 6단계 물건 안 팔리니 기업 이익은 박살납니다. 7단계 결말은 뻔합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이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 한두 달 안에 폭탄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숫자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2025년 11월 환율이 고공행진할 때 실제로 어떤 참사가 벌어졌는지 혹시 체감하고 계십니까? 서민 음식의 대표 주자인 김밥 한 줄 가격이 3,500원에서 3,700원으로 뛰었습니다. 무려 5.7%나 폭등한 겁니다. 칼국수 가격은 9,385원에서 9,846원으로 5% 가까이 치솟았죠. 삼계탕은 17,269원에서 단숨에 18,000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4.23% 상승입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이미 2달 연속 2.5%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환율 1,400원대 초반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마지노선인 1,500원이 뚫린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세 가지 경제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계 재정에 물가 폭탄이 투하될 겁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환율이 1%만 올라도 소비자 물가가 즉각 0.13%포인트 상승한다고 합니다.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으로 진입하면 약 3.4% 오르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0.44%포인트 추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겨우 0.44%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와닿게 계산해드리죠. 4인 가족 월 생활비 400만 원을 가정해 봅시다. 현재 120만 원인 식비가 5% 오르면 6만 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교통비 40만 원은 유가 상승과 맞물려 8% 폭등, 32,000원 추가 지출입니다. 30만 원이던 공과금은 3% 인상 시 9천 원이 더 나가고 외식비 50만 원은 4% 상승으로 2만 원이 더 깨집니다. 생필품 60만 원도 4% 오르면 2만 4천 원을 더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합산하면 월 14만 5천 원이 공중 분해되는 겁니다. 1년이면 174만 원이 증발하는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이건 환율이 1,500원에서 멈춰졌을 때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 이상 치솟는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둘째 재앙은 고용시장의 붕괴, 즉 일자리 소멸입니다. 환해지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환율 리스크를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대기업처럼 버틸 자금도 가격 인상으로 방어할 힘도 없기 때문이죠. 결말은 뻔합니다. 적자 누적입니다. 2, 3개월을 근근히 버티다 결국 줄도산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 것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체는 더 치명적입니다. 환율이 20% 급등하면 영업마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 직원 급여 체불은 물론이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대기업 재직자라고 안심하십니까? 하청 생태계가 무너지면 본청의 경쟁력도 순식간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국가 신인도의 추락입니다. 환율 조작국 이슈가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1988년에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겪었던 고통은 기록으로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한국은 투자 위험국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 외국인 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코스피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겁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노후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자금 이탈을 막으려 고금리 처방을 내놓겠죠. 그럼 그 화살은 주택, 담보대출 이자 폭탄이 되어 여러분을 겨눌 겁니다. 월 이자 200만 원 내던 가구가 25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극한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거시경제의 파도를 막을 방법은 전무합니다. 환율 방어는 국가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환율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수단 또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푸는 구두 개입은 임시방편일 뿐 지속하면 국가 곳간만 거덜납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을지 몰라도 내수 경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국민연금 동원론도 나오지만 단기 처방일 뿐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헐어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 각자 도생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이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 4가지를 제시합니다. 뻔한 소리 같다고 흘려듣지 마십시오. 제가 매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하는 생존 필수 수칙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움직이셔야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긴급 유동성 점검입니다. 가계부를 펴고 현금 흐름을 현미경 보듯 분석하십시오. 한 달, 지출을 항목별로 쪼개보세요. 그리고 환율이 10%더 뛴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식비 5%, 유류비 10%, 수입 공산품 8% 추가 상승분을 반영해 보세요. 총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그 금액만큼 비상금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버팁니다. 두 번째, 부채 리스크 관리, 즉 변동금리. 대출의 전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라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격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은행 창구로 달려가 상담 받으십시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득실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월이자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뛰면은 연간 360만 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소득 파이프라인 다각화입니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엔잡, 부업, 온라인 강의 등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본업이 흔들려도 여러분을 지탱해줄 제2, 제3의 수익 기둥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전 재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달러 자산 편입을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단, 이미 고환율일 때는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함으로 전문가와 상의의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원화 70%, 달러 20%, 금 10%씩의 분산 투자가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환율 1,500원 시대는 먼 미래의 공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턱 밑까지 환율이 1,484원을 터치하자마자 당국이 실탄을 쏟아부어 간신히 방어선은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 방어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곳간에 쌓인 달러는 바닥을 보이고 있고 워싱턴의 환율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율 조작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날에는 개개인의 월 생활비 부담이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폭증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줄도산과 인력 감축이라는 칼바람을 피할 수 없으며 애써 모은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은 거대한 금융 쓰나미 앞에서 여러분을 벌거벗은 채로 내던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딱 30분만 할애하십시오. 지출 내역서를 펼쳐놓고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0% 추가 상승했을 때 가계 경제에 미칠 타격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보십시오. 최소한 6개월치의 생계 유지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당장 현금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다가올 경제 혹한기, 대비책을 세운 자와 방관한 자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결단이 훗날의 생존을 가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의미했다면 보통의 경제학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울러 현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도 댓글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발 뻗고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았다가 1440원대로 주저앉으니 이제야 살았다 싶으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제 눈엔 지금의 이 고요함이 쓰나미 직전의 바다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전광판에 찍힌 1440원이라는 숫자, 이거 시장이 만든 진짜 가격이 아닙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비상금인 외환보유고를 헐어 억지로 틀어막은 조작된 가짜 평화일 뿐이라고요.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 지갑 속 원화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려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평택 버리고 미국에 공장 짓고 2030세대가 국장 손절하고 엔비디아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엔진은 이미 꺼졌고 원하는 킹달러 앞에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붕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쳐놓은 1440원이라는 방어막, 이건 여러분이 달러로 갈아타지 못하게 가둬두는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연말 경제 성적표를 화장으로 떡칠하기 위한 이 역겨운 쇼가 끝나는 1월 1일 이후 과연 우리는 어떤 지옥을 마주하게 될까요? 억지로 눌러놓은 용수철이 튕겨나갈 때의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오늘 저는 한가하게 환율 맞추기 놀이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조작된 통계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과 함께 여러분의 전 재산이 벼락거지가 되기 직전인 지금이 마지막 탈출구임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러 왔습니다. 당장 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내년 봄 당신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 있을 겁니다. 이 가짜 평화가 깨지는 순간 닥쳐올 진짜 공포,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원화는 지금 산소호흡기 떼기 직전의 뇌사 상태입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사망 선고입니다. 옛날엔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생겨서 달러 긁어모으고 그 돈이 국내로 돌면서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이 가능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던 그 공식, 이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금 천문학적인 돈 싸들고 어디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평택이나 울산이 아니라 미국 텍사스, 조지아, 테네시 허허벌판에 거대한 생산 기지를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의 심장인 대기업들이 짐 싸서 태평양 건너 도망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미쳤다고 원화라는 잡동사니를 사겠습니까? 기업들이 해외 공장에서 번 달러는 이제 한국 땅을 밟지 않습니다. 현지 운영비로 쓰거나 미국 정부 보조금 족쇄에 묶여 해외 계좌에 잠들어 있을 뿐이죠. 달러가 들어오는 문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졌는데 나가는 문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버린 게 작금의 우리 경제의 처참한 꼬라지입니다.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는 법이죠.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박아둔 돈만 벌써 1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자국 돈을 못 믿어서 살길 찾아 달러 사재기하고 엔비디아 테슬라에 올인하는 판국입니다. 밖으로는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지고 안으로는 우리 자산가들이 원화를 내다버리는 엑소더스 상황에서 정부가 숫자 좀 주무른다고 본질이 바뀝니까? 이건 단순 환율 상승이 아니라 원화라는 화폐 자체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구조적 재앙입니다. 마트 가서 장 한번 봐보면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지실 겁니다. 5년 전 만 원 한 장으로 담을 수 있었던 것과 지금을 비교해보세요. 빅맥 지수니 통계청 발표니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체감하는 원화 구매력은 이미 환율 1,500원 시대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돈 가치가 똥값이 되니 수입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미친 듯이 뛰고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어 모은 예적금은 가만히 숨만 쉬어도 그 가치가 매일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원화의 임종이자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괴하지 않습니까? 나라 망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데 화면 속 환율 숫자는 1440원대에서 심정지 온 것처럼 멈춰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가 무서워서 이 무너지는 댐을 국민 혈세로 온몸을 던져 막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이 연극이 끝나는 1월 1일 이후의 참혹한 시나리오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 한숨 못 주무실 겁니다. 지금의 1440원대 환율? 이거 정상 아닙니다. 억지로 짓눌러 놓은 시한폭탄입니다. 정부가 연말 성적표 예쁘게 포장하려고 시장 목덜미 잡고 흔든 결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물리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억지로 눌린 용수철은 손을 떼는 순간 원래 위치보다 훨씬 더 높이 튀어 오른다는 겁니다. 그 손을 떼는 디데이가 바로 1월 1일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이 인위적인 마취 효과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모든 회계 장부는 12월 말 종가를 기준으로 확정되죠. 기업들은 장부상 빚 늘어나는 거 막으려고 달러 매수 주문을 이 악물고 뒤로 미루며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새해 첫 거래일에 해가 뜨는 순간 참았던 수요가 폭발하며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 채 숨만 헐떡이고 계십니까? 하지만 새해 첫 장이 열리는 순간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댐이 붕괴되듯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기업들의 결제 대금 수요가 외환 시장을 덮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숏 커버링이라는 시한폭탄의 대폭발, 즉 마진콜 사태입니다. 환율 하락에 베팅하며 달러를 미리 팔아치웠던 수출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입니다. 환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요지부동이자 손실을 막기 위해 미친 듯이 달러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패닉 바잉 상태에 빠졌습니다. 1월 초에 이 강제 매수 물량이 시장을 강타하면 환율은 1480원을 뚫고 순식간에 1500원 고지까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계절적 수요 폭발과 정부의 무리수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필연적인 재앙의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은 이미 붕괴의 전조를 보이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만 눈과 귀가 가려진 채 가짜 평화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월 중순쯤 화들짝 놀라 미국 주식을 사거나 환전을 시도할 때 아마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맛보실 겁니다. 지금 1440원이라는 가격에서 안전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잔혹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피 같은 자산의 10%가 공중으로 증발하는 꼴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눈치 빠른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1월에 대폭발의 베팅을 끝내고 커튼 뒤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속임수로 이 거대한 폭탄의 타이머를 멈춰 세우고 있는 걸까요? 썩어 문드러진 경제, 내부를 감추기 위한 그들의 짙은 화장술, 즉 윈도우 드레싱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국가 시스템에 대해 뼈저린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12월 31일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연말이겠지만 대한민국 주식 회사들에게는 생사가 갈리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날 마감되는 환율 숫자 하나의 기업의 목숨줄과 국가의 체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대기업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려 발악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지금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점 쇼윈도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안에서 썩어가는 내부 사정을 철저히 은폐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항공사나 정유사, 그리고 철강 기업처럼 달러 빚을 산더미처럼 짊어진 기업들을 보십시오. 환율이 단시번만 올라도 장부상 부채는 수천억 원씩 불어나며 재무구조가 순식간에 박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1480원인 채로 해를 넘기면 기업 부채 비율이 폭발하고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는 처참한 연쇄 부도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신용도가 깎이는 꼴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달러 환산 GDP 순위가 밀려나고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시장의 원리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들의 시야를 가리는 짙은 분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40원은 시장이 합의한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총력을 다해 빚어낸 일시적인 조작품입니다. 이 인위적인 화장은 결국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할 가혹한 빚더미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찍어 누른 숫자는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언제든 조작 가능하다는 최악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화장이 지워지는 1월의 아침, 우리는 그동안 억눌린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참혹한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피를 토하며 분노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이 비싼 화장품 값을 도대체 어디서 끌어다 쓰고 있는지 그 자금의 출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배신감을 넘어선 거대한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 성역과도 같은 자산이 어떻게 시장 방어용 총알로 소모되고 있는지 그 추악한 내막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볼모로 잡혔습니다.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라는 거창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뒷거래입니다. 정부는 지금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할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을 아예 시장 밖으로 격리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굴리는 거대 공룡입니다. 수익을 내려면 해외 주식을 사야 하고, 그러려면 매달 천문학적인 양의 달러가 필요합니다. 연금이 시장에 나가서 달러를 사들이면 수요가 폭증하니 환율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개입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팔다리를 묶어 시장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대신 한국은행이 금고에 모셔둔 외환 보유고를 열어 국민연금에게 달러를 직접 쥐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외환 스와프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보면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을 방어하는 천재적인 전략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기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을 골방에 가둬놓고 거래가 없으니 가격이 떨어졌다고 자위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거래량은 씨가 마르고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제때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하지 못해 투자 기회를 날리거나 한국은행에 빌린 달러를 갚기 위해 나중에 더 비싼 이자를 치러야 할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환율 숫자 하나를 국민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도박판 미천으로 밀어넣고 있는 꼴입니다. 게다가 이 위험한 방식은 우리 경제의 최후 방어선인 외환 곡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달러를 빌려오는 척하지만 실상은 미래에 써야 할 비상금을 미리 당겨와서 태워버리는 하루살이 땜질에 불과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구멍을 막겠답시고 대만의 물을 퍼내서 밖으로 버리는 격이니 이 얼마나 자살골에 가까운 미친 짓입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 즉 외국인들은 이 썩은 냄새를 이미 맡았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아슬아슬한 작두타기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역사를 펴보십시오.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 했던 정권들의 말로는 예외 없이 처참했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쓰나미가 둑을 넘었을 때 어떤 지옥도가 펼쳐지는지 우리는 이미 타국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보다 앞서 이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나라들이 맞이한 비극적인 결말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시장보다 힘이 세다고 착각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국가의 고집이 시장의 거대한 해이를 이긴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튀르키의 리라화의 폭락과 일본 엔화의 굴욕적인 추락을 보십시오. 그들이 겪은 재앙은 지금 대한민국이 질주하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인지 보여주는 섬뜩한 거울입니다. 튀르키예를 보세요. 정부가 금리와 환율을 조작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시장과 정면 승부를 벌였습니다. 외환 곡간을 탈탈 털어 환율을 방어하려 발악했지만 그 끝은 어땠습니까? 리라화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했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경제를 짓누른 대가는 결국 서민들의 밥상 물가 폭등과 경제 파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목을 겨눴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며 벌이는 이 억지스러운 환율 방어가 튀르키예가 걸어갔던 그 패망의 경로와 소름돋을 정도로 똑같다는 사실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일본의 사례는 더 뼈아픈 경고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진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조차 작년에 엔화 가치를 지키겠다고 천문학적인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 엔저의 수렁으로 더 깊이 처박혔습니다.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자본이 탈출하는 구조적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화폐의 가치는 곧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국력이 쇠퇴하고 기업들이 등을 돌리는 나라에 돈값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1440원이라는 숫자가 정부의 능력으로 지켜낸 마지노선이라고 믿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방어선이 아니라 붕괴 직전의 댐에 붙여놓은 반창고일 뿐입니다. 튀르키예가 그랬고 일본이 그랬듯이 댐이 터지는 건 예고 없이 한순간입니다. 정부가 억지로 누르면 누를수록 시장의 반작용은 더 잔혹하게 튀어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을 튀르키예나
일본처럼 관치 금융 리스크가 심각한 위험 시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드는 그 오만함이 불러올 대가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연출한 이 인공적인 고요함에 속아 안심하고 있을 때 진짜 눈치 빠른 세력들은 이미 엑소더스를 끝냈습니다. 그들은 정부 입에서 나오는 화려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가 가리키는 파국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목격한 진짜 위험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해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는 그 소름 끼치는 지표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은행, 창구로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냉정한 숫자와 영리한 돈의 움직임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말로 시장을 안심시키려 해도 전 세계의 거대 자본을 쥐락펴락하는 스마트 머니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자금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숫자는 외국인들의 밉 매도 폭탄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1,480원에서 1,440원으로 억지로 끌어내렸을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안심하고 한국 주식을 샀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물 시장에서 1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 지금의 환율 하락은 시장 안정의 신호가 아니라 비싼 값에 원화를 팔고 털고 나갈 수 있는 마지막 탈출 기회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개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거라는 걸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더 공포스러운 경고등은 태평양 건너 미국 국채 시장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 금리가 4.5%를 넘어 5% 벽을 넘나들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가 5%에 육박하는 이자를 주는데 누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원화 자산을 들고 있으려 하겠습니까?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 시장의 피는 자본은 물과 같아서 더 높은 수익이 있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건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돈의 생존 본능이죠. 눈치 빠른 큰손들은 이미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대박이 났다고 떠들어봐야 그 돈이 국내로 돌지 않고 죄다 해외 공장 짓고 부동산 사는 대로 새나가는 구멍난 독이라는 걸 데이터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는 뛰고 원화 가치는 나락으로 가는데 이걸 정부의 얄팍한 단곡 시판입니다. 개입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건 순진하다 못해 위험한 발상입니다. 외국 자본이 짐을 싸고 금리가 발작하는 마당에 내 돈만은 무사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당장 집어치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부자연스러운 환율 방어는 태풍이 닥치기 전 잠깐 비치는 햇살일 뿐입니다. 이 햇살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자산 가치의 대폭락을 온몸으로 맞게 될 겁니다. 멍하니 앉아 절망할 시간 따위 없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다음 수를 둬야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히려 내 재산을 불리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최후의 생존 키트는 과연 뭘까요? 내일부터 당장 써먹을 뒤에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액션 플랜을 지금 공개합니다. 탁상 공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쟁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제발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건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진짜 고수는 이미 물이 닿지 않는 고지대에 배를 띄울 준비를 마친 사람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구명정은 바로 442 자산 배분 법칙입니다. 이 공식은 단순히 돈 좀 벌어보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호가 침몰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평생 일군 돈을 지켜줄 마지막 비상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숫자 4는 원화 자산의 비중입니다. 당장 숨 쉬는데 필요한 생활비나 대출이자 그리고 급할 때 쓸 비상금으로 전체 자산의 40% 정도만 남겨두십시오. 원화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산소통으로만 여겨야 합니다. 그 이상을 원화 예금이나 국내 주식에 전부 묻어두는 건 구멍 뚫린 배에 내전 재산을 싣고 있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원화 똥값이 될수록 여러분의 지갑은 가만히 있어도 털리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숫자 4는 바로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강철 방패이자 창입니다. 은행 가서 달러 지폐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똑똑한 건 환율과 연동되는 미국 지수 ETF를 사는 겁니다. 증권 앱 켜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추종 상품을 찾으세요. 이때 이름 뒤에 H가 붙은 환해지, 상품은 절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환율 변동이 그대로 꽂히는 언해지 상품을 사야 나중에 환율이 1,500원, 1,600원 뚫고 올라갈 때 주가 수익의 환차익까지 더블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화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필승법입니다. 마지막 숫자 2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달러도 결국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혹시라도 미국 경제가 휘청이거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믿을 건 오직 금뿐입니다. 금은 모든 화폐가 쓰레기가 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하는 보험 중에서도 슈퍼보험입니다. 비싸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가입하는 거지 사고 터지고 나서는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자산의 20%는 무조건 실물로 박아두고 최악의 지옥을 대비하십시오. 이 전략을 짤 때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 정부가 억지로 눌러놓은 1440원대라는 환율은 하늘이 준 기회일 수 있지만 한 방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일단 정찰병 보내듯 일부만 사고 환율이 1420원대로 밀리면 땡큐 외치며 비중을 늘리세요. 반대로 환율이 다시 튀어서 1450원을 뚫는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남은 돈을 다 태워야 합니다. 바닥 잡겠다고. 간만 보다가 버스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에 환율 알림이랑 미국 국채금리 위젯 당장 깔아두세요. 뉴스 앵무새들 말이 아니라 내 눈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환율 1,500원 넘을 때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이제 세팅은 끝났습니다. 정부가 연출한 이 짧고 위태로운 평화쇼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패를 던지시겠습니까? 남들처럼 마취된 채 잠들어 있다가 수장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냉혹하게 방주를 띄워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이 긴박한 생존 게임의 마침표를 찍으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결론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생존 원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1440원은 정부가 우리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막은 신기루이며 이 조작된 연극이 끝나는 1월의 아침에 대비 없는 자들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수밖에 끝났습니다. 정부는 안심하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경제 지표들은 이미 파국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은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침몰하는 원화라는 난파선에서 당장 뛰어내리라는 마지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달러와 금이라는 유일한 구명정에 올라탈 수 있는 생존의 골든타임. 이제 고작 며칠 남짓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전부 갈아엎으십시오. 1월에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반토막난 계좌를 부여잡고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시겠습니까? 미리 무장한 여러분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히려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공평하나 생존은 처절할 만큼 불공평합니다. 오직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아 웃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의 피 같은 전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가 되길 빕니다. 저는 앞으로도 총성 없는 이 경제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여러분을 대신해 전황을 감시하고 가장 신속하고 치명적인 생존 전략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비상배낭을 꾸리고 저의 다음 긴급공지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모든 내용은 냉철한 데이터에 기반한 저의 개인적 견해일 뿐 투자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방아쇠를 당긴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